오늘날의 주제 기다림에 관한 조언실 읽기 쓰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행복한 기다림 이혜인 작품 중 한번 읽어볼까요? 유경희 선생님. 행복한 기다림 이혜인. 우연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새벽, 초록빛으로 덮인 물길에 서서 행여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립니다. 혹시 내가 보고 싶어 이곳을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임과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난 오늘도 그 자리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움으로 밀려오는 아픔을 안고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그대를 기다리게 됩니다. 네. 옆편에 이 기다림의 시가 있는데, 역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영역입니다. 그리움도 그렇고 기다림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은 막 감성적인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여기 이 기다림, 그러면 이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인간이 살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정서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 우리는 어쩌면 기다림 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닐까. 이리 생각하면 기다림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이혜인 기다림. 네, 흥진구. 자, 조금만 더 보완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기다림은 기다림 자체가 행복한 거다. 기다림이 있어서 인생은 행복하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조합니까? 기다림이 슬픕니까? 괴롭습니까? 아니다. 기다림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설렘과 행복의 그런 삶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혜인의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자, 유경환의 또 기다려야지 두 번째 시를 볼까요? 누가 한번 읽으실까요? 네. 기다려야지. 유경환. 꽃이 안에 꽃이 아니 궁금해. 쪼개보기엔 너무 작고 딱딱해. 꽃이 아니 궁금해. 귀에 대고 들어보지만 숨소리도 없어. 꽃이 아니 궁금해. 코에 대고 맡아보지만 냄새도 없어.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꽃이만 아니야. 기다려야 할 건 참고 기다려야지. 네, 좋습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좀 저는 그 명언처럼 들립니다. 이 개화, 꽃이 피는 개화, 누구나 막 꽃나무 심으면 빨리 꽃이 피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꽃의 최고의 절정은 꽃이 피는 것입니다. 피는 것, 절정. 그 서정조의 유명한 시가 있죠. 꽃아 아침마다 개벽. 꽃이 피는 것은 개벽,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개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꽃이 피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꽃이 피려면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꽃이만 아니야. 기다려야 할 건 참고 기다려야 되겠어. 그래서 꽃 얘기에서
보편적인 삶의 이야기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까지 확장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은 기다림, 인보의 기다림을 좀 볼까요? 박광수 선생님. 기다림, 인보, 길가 담벼락 아래 한 녀석이 떨고 있네. 12월 낡은 햇살 바람도 시린데 지난 여름 그 홍조 누구에게 다 뜯기고 버려진 수밀도 하나의 단단한 시. 네, 뭐 간단합니다. 그 길가 담벼락 아래 한 녀석이 떨고 있네. 대단히 무슨 뭐 글쎄요, 이 뭐 무슨 불쌍한 어떤 녀석이 담벼락에 쪼그리고 있다는 그 상황이 굉장히 우리에게 측은하게 보입니다. 의인화된 것이죠. 무엇을 의인화시켰습니다. 길가 담벼락에 한 녀석이, 녀석이라고 하는 인칭을 쓴 의인화입니다. 12월 낡은 햇살 바람도 시린데 그러니까 때는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여름 그 홍조, 지난 여름에 그 아주 붉디 붉은 모습, 네, 아주 불그레했던 그 모습, 누구에 다 뜯기고 여기가 상당히 지난 여름 그 홍조 누구에게 다 뜯기고, 요 재밌습니다. 도대체 뭘 두고 이런 소리 했을까요? 마지막에 결론이 나옵니다. 버려진 스밀도. 스밀도가 뭐요? 복숭아입니다. 그러니까 담벼락에 복숭아씨 하나가 12월 달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걸 보고서 한 녀석이 담벼락에 떨고 있네. 12월 낡은 햇살 바람도 시린데. 철저히 의인화시켜, 복숭아씨를 의인화시켰습니다. 지난 여름 그 홍조 복숭아가 여름에 익었을 때는 얼마나 보기 좋아요. 볼이 다들 붉은수룩한 먹기 좋고, 네, 빛도 좋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누구에게 다 뜯기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다 먹었겠죠. 사람한테 뜯겼겠죠. 버려진 스밀도 하나에 단단한 시. 그런데 마지막 버려졌지만 단단한, 네, 하나의 단단한 시입니다. 그것은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시에 재치가 있다. 양광모의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네요. 기다림, 양광모.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눈부신 일인가. 아침이 기다리는 태양처럼, 밤이 기다리는 별처럼 그에게 흰 줄이 밝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가슴 따뜻한 일인가. 그리하여 나를 손꼽으며 내가 그를 기다리는 것. 또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인가. 태양을 기다리는 아침처럼, 별을 기다리는 밤처럼 그를 위해 아름다운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건 또 얼마나 맑은 눈물 같은 일인가. 우리는 태어나고 기다리고 죽나니 살아서 가장 햇살 같은 나는 한 사람이 또한 사람을 촛불처럼 기다리는 날이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읽기 좋고 내용 좋고 잔잔한 수채화 같은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도 잔잔한 수채화 같은 서정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눈부신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좀 기다림이 있다는 것처럼 참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뭐와 비교했냐? 아침이 기다리는
태양처럼. 그러니까 요거 재밌어요. 아침이 기다리는 태양처럼. 왜 아침이 태양을 기다리죠? 아침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양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기다리는 태양처럼 태양이 나타나야 아침의 존재 가치가 있죠. 밤이 기다리는 별처럼 밤도 마찬가지. 별이 없는 밤. 이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기다리는 별처럼 그렇게 절실한 그에게 한 줄기 밝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가슴 따뜻한 일인가. 네, 그런 그 태양이나 별이 될 수 있다면 기다려주는 존재. 그래야 그날을 산고우면 내가 그를 기다리는 건 또 반대로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인가. 태양을 기다리는 아침처럼 별을 기다리는 밤처럼 그를 위해 아름다운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건 또 얼마나 맑은 눈물 같은 일인가 해서 이 기다림의 어떤 그 눈물, 맑은 눈물이라고 여기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좀 뭐 역설적인 얘기지만 그만큼 간절한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고 기다리는 그 첫날이 살아서 가장 햇살 같은 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촛불처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같이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이수천의 기다림이라는 게 있네요. 네, 정상국 씨. 정상국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기다림 이수천 씨 작품 한 번 좀 낭송해 주라고요. 기다려진 80년은 전 동남내의 형제 자매들의 삶의 터전들은 어려운 발걸음을 밟아갑니다. 이수천의 기다림. 이수천의 기다림. 기다려진 이수천 예독입니다. 광역은 피를 토할 때까지 예리한 화살을 기다린다. 까치는 동쪽 하늘이 쭈그러져라 기들이라도 전해온다. 자전 넘어 얼음 계곡에 서성이는 것은 가슴이 불타고 있습니다. 남몰래 황홀하고 슬퍼하는 것은 금은달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는 아주 그 예리한 어법이죠. 관역은 피를 토할 때까지 예리한 화살을 기다린다. 아, 대단하죠. 관역은 여러분들 활 쏠 때 관역 관역 있죠. 근데 그 관역은 피를 토할 때까지 예리한 화살을 기다린다. 명중하기를 기다린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명중. 그것을 피를 토할 때까지.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관역은 피를 토할 때까지 예리한 화살을 기다린다. 참 예리하게 표현했습니다. 까치는 동쪽 하늘이 뚫어져야 굉장히 이 사람 어려워 강해요. 기별이라도 전에 온다. 동쪽 하늘이 뚫어져야.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 되어야 밤에는 까치는 안 울어요. 그래도 헌하게 자정 넘어 얼음 계곡에서 서성이는 것은 가슴이 불타고 있습니다. 밤에 그 자정 넘어까지 그 추운 또 불면의 밤을 얼음 계곡이라고 했죠. 가슴이 불타고 있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 남몰래 황홀하고 슬퍼하는 것은 금은달 때문이다.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 그 희생을 각오하고 참고 견딘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다림 씨가 있어서 할 수 없이 또 나도 뭐 하나 골라봤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늘 푸른 강물이듯이 50일. 늘 푸른 강물이듯이 홍표. 늘 푸른 강물이듯이 그대한 당신의 숨결을 찾아 시간들의 지침을 두적입니다. 강가에 주저앉은 마음으로서 형체는 빗물에 씻기어 강물이 되었어도 당신이 채우는 달게 되어 아침마다 은빛으로 기상을 합니다. 우승한 피아의 갈대숲으로 아른아른한 당신의 예감이기에 자줏빛 갑사리를 씌우며 오늘도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망우리 언덕에는 지절들은 한있고 당신이 애잔한 손길이 확실하오니 가버린 왕손을 돌아가겠지. 구름 타고 오실 새하얀 약속을 행여 오늘 밤은 아니랍니다. 낚싯대 물속에 세우고 빨간 손수건 하나 목에 걸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시 수대문 공원로 397의 26번입니다. 눈은 유세 빗장이지만 진한 감청색 시를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드러운 서정 씨에 비해서 어조나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앞서의 시들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서정시 계열입니다. 근데 이 시는 물론 서정적이기는 하지만 주지적 서정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런 것을 모든 우리나라 시사에서 크게 두 주류가 있어요. 하나는 서정시, 순수 서정시 계열, 하나는 모더니즘, 현대적인 모더니즘 계열. 그래서 이것을 주지시 계열, 좀 지적인 그런 그 이미지를 중시하는 그런 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읽기가 좀 난해한 어려운 점도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상상력을 구사하면서 이런 그 조금은 난해한 지적인 상상력, 이 지적인 상상력을 강조한 현대 대표적인 지성이 영국의 T.S. 엘리엇이라더니 그런 그 유명한 세계적인 시인의 그런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유형의 시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해 보면 거기에도 이미지가 있고 그 나름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늘 푸른 강물이듯이 부재한 당신의 숨결을 찾아 시간적인 지청을 뒤적입니다. 죄송합니다. 강가에 주저앉은 망부석. 여기서 그 전반부의 핵심은 망부석입니다. 그럼 망부석은 뭘 기다리나요? 어떤 의미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누군가를 남편 지아비를 기다리는 것이 망부석, 또는 죽은 자의 옆에 묘를 지키고 있는 것이 망부석입니다. 그럼 그 망부석이 뭘 기다릴까요? 망부석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죽은 자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재림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부에서 금야도 마무리 언덕에는 기절자는 할미꽃 당신의 애잔한 숨결이 확실하고 가버린 왕소는 돌아오겠죠. 네, 망자에 대한 기다립니다. 그런데 구름 다가오실 새하얀 약속은 행여 오늘 밤은 아닐런지 네, 죽은 자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재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상한 이런 것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부활을 꿈꾸며 한 망부 속에 애절한 이야기를 썼고 어쩌면 그것은 내 자신도 어떤 부활을 기다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에 낚싯대 물속에 세우고 빨간 손수건 하나 목에 걸었습니다. 여기는 이게 서울 집 주소입니다. 문은 무색 빗장이지만 진한 감청색 칠을 했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집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유형의 시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러나 꼭 제 흉내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시도해본 그런 창작 하나의 방법이니까 네, 거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 네.